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월 19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 종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4,900 넘는 상태로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4,900 돌파, 4,904포인트 1.32%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오늘 잘 올라갔습니다. 사실 시장 초반에는 코스닥이 더 잘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1.44% 상승한 968포인트에 오늘 기분 좋게 장 마감했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관세 관련한 발언들이 꽤 나왔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걱정이 다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굉장히 새로운 길들을 걸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로봇이 지금 시장에서 엄청난 상승 동력이 되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갖가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로봇의 힘으로 현대차가 시총 3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또 여전히 지금 올해 가장 신선한 테마로 보는 게 로봇 아니면 우주항공인데 이쪽 모두 아주 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에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플러스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증시 마감 상황 김유민 캐스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오늘도 또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2006년 이후 최장인데요. 오늘 코스피는 자동차주 강세 속에 항공우주와 방산 섹터가 밀어주며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보시면 코스피 오늘 1.32% 오르며 4,900 뚫었습니다. 4,904선에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상승했습니다. 1.44% 오르며 970을 목전에 두고 968선에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부터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하며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3,855억 원 사들였고 외국인 장 마감에 조금 더 매수폭을 키워서 5,500억 원 넘게 샀고 기관은 236억 원 팔아내었습니다. 개인도 7,522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2,026억 원 사들였고요. 기관은 297억 원, 300억 원 가까이 덜어냈고 개인은 1,370억 원 덜어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 움직임부터 보시죠. 미국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현지 투자를 안 하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하면서 오전장에는 반도체주들의 긴장감이 퍼졌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그래도 장 막판에 더 상승하면서 0.27% 상승하며 15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 상승하며 76만 4천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만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투자를 요구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홍라이 명예관장이 1,500만 주를 처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조금 조정받았습니다. 다만 상속세 납부 목적인 점 체크하시죠. 그리고 현대차 단연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고 또 시총 3위에 새롭게 등극하기도 했죠. 외신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대한 호평을 내놓은 영향인데 자세한 로봇주 관련 소식은 특징 섹터에서 짚어보죠. 이어서 코스피 6위에서 10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1%대로 하락 마감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HD현대중공업이 각각 2%대, 4%대로 상승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가고 또 HD현대중공업은 조선주들 모두 대형 수주 가능성을 함께 가져갑니다. 그리고 기아 오늘 12.18%로 두 자릿수대 상승률 보여줬는데요.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과 또 앞선 현대차의 강세 속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2차 전지주들 각각 5%대, 2%대로 크게 급등했습니다. 미국 배터리 업체들이 공급망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한 영향이 크고요. 또 여기에 더해 휴머노이드 로봇이 배터리 업계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자 국내 2차 전지주들이 이 호재를 받아갑니다. 오늘 알테오젠 시총 1위 알테오젠은 4.25% 빠지며 49만 6천 원의 종가 형성했고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4.67% 상승했는데 현대차와 함께 로봇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6위에서 10위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빅파마들의 특허 절벽 구간이 다가왔죠.
과거의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이어서 매출 우려가 커지는 구간입니다. 아직은 뚜렷한 호재가 없지만 그래도 빅파마들이 새로운 M&A에 집중하면 국내 바이오주들에게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6위에서 10위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 HLB 1.9%대 하락했고 코오롱 티슈진 리가켄바이오 펩트로는 그래도 빨간불 켜며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특징 섹터 보겠습니다. 차세대 주도주로 주목받고 있는 로봇주입니다. 우선 주가 보시면 유로메카, 효림 로봇이 상한가 찍으며 마감했고 SPG, 두산 로보틱스, 현대 모백스도 크게 급등했습니다. 유로메카와 효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롯데호텔이 정부 주도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개발에 참여한다고 밝히자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CES 모멘텀이 정말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틀라스가 호평이 쏟아졌는데 특히 영국의 테크 전문지인 테크레이더는 아틀라스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휴머노이드 로봇 중 하나라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이 호재를 가져간 현대차도 올랐고 이외의 로봇주들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추가 인수와 또 HD 현대 로보틱스가 IPO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자 로봇주가 전반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로봇주가 포스트 반도체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다음 특징 섹터는 오늘 글로벌 이슈로 오른 우주항공 섹터입니다. 스페이스X가 2026년 기업 공개 IPO를 하겠다고 밝혔었죠. 어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X가 IPO 주관 은행을 선정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같이 IPO를 추진 중인 IPO 시장의 또 다른 대어 오픈AI와 엔스로픽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 참고하시죠. 이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또 여기서 우주협력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스위스에서 19일에 개막하는 다보스 포럼 이슈가 있죠. 5대 의제 중 하나가 우주항공인 만큼 추가적인 상승분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개별적인 모멘텀까지 함께 가져가면 오늘 한국항공우주는 신고가를 썼는데요. 하나증권에서 한국항공우주는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된다고 밝히자 장중에 17만 원 선을 뚫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도 짚어보겠습니다. 은행도 환율 방어에 나선 가운데 오늘도 환율이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10원 오르며 1,473원 70전에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흐름부터 특징 업종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지는 자세한 시장 대비는 증시인사이트에서 함께 해보시죠.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에는 조정을 좀 받나 싶었는데 금방 또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결국에는 4,900선도 넘기면서 네. 장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로 이제 12거래일째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는 코스피인데요. 대내외 악재에도 흔들리지 않는 코스피. 덩달아 코스닥도 이제 960선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장에서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기업분석부 이동원 팀장,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코스피 지수 정말 계속해서 올라가고만 있습니다. 이제 네. 4,900선도 넘겼는데 근데 또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간다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우선 이 팀장님, 지금 일단 뭐 지수 자체는 좋은 분위기긴 한데 쏠림 현상도 계속되고 있어서 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오늘 뭐 조선주 되게 좋았고요. 맞아요. 방산주도 좋았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작년에 약간 주춤했는데 올해 LNG선을 필두로 다시 반등할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이랑 마스가 협력 프로젝트, 다양한 국가들의 군함 협력 사업들이 부각되는 국면에 있습니다. 연초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를 상향시키는 발언들을 쏟아냈고요. 이런 부분들이 방산뿐만 아니라 군함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고, LNG 관련해서는 삼성중공업도 오늘 급등을 했는데 여러 프로젝트들이 올해 또 이제 부각될 것으로 기대돼서 조선주 전반이 좋았고 방산도 좋은 흐름입니다. 조선과 방산, 일단 글로벌 이슈들 좀 받으면서 아무래도 좀 상승세가 더 크게 쏠리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쏠림 장세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하는 부분인데요. 김 대표님, 쏠림 장세 언제까지 좀 이어지는 상황이 될까요?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오늘과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주 위주로서 이제 반등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렇죠. 오늘 장의 특징을 보자면은 피지컬 AI에서 시작을 해서 피지컬 AI에 거의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사실 리스크라고 보이는 이제 그린란드 파병에 대해서 관세에 대한 리스크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2시 이후부터 이제 이 매수권으로 다시 바뀌었다는 맞습니다.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의 이런 현상을 봤을 때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분간 현대차 그룹주가 시장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 왜냐하면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일부 이제 반도체주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패권은 현대차에게 일단 주어졌다.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코스닥에서는 아직까지 로봇주의 강세가 순환매적으로 그동안에 조금 많이 소외받았던 이제 그 누러메카라든지 일부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는 점도 시장에서는 이제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일단 마이크론의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그리고 반도체 이제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5,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충분히 그 이상까지도 슈팅이 가능하다고 저는 긍정적인 이슈를 계속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뭐 좀 유튜브 들어가 보면 내일 5천 넘겠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을 보니까 삼성중공업이네요. 오늘 1,200억 원 넘게 삼성중공업을 매수했습니다. 그 밑에도 뭐 보면 현대중공업도 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동원 팀장님, 지금 봤을 때는 뭐 조방원 저희가 거의 지난주부터 매일 방송을 하고 있는데 조선이 가장 좀 매력적인 섹터가 됐나 봐요. 네. 뭐 다른 섹터들도 그렇게 하는데 네. 조선 섹터는 상대적으로 편안합니다. 일단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이고요. 보통 조선사들의 이 매출은 2, 3년 전에 받았던 수주에서 매출 인식이 됐는데 그 3년 전, 2년 전에 비하면은 성과가 많이 올라갔고 거기에 생산성도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랑 협력하는 부분들이 가시화될 것 같고 미국 외에 다양한 국가들이 지정학적 위험이랑 더불어서 특수선의 협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들이 있고요. LNG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대들이 붙는 구간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섹터 현재 조선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훈 대표님, 오늘 장 막판의 주인공 2차 전지라고 좀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있던 소식을 보면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 대신 공급망을 우리나라로 변경하겠다. 그리고 점점 이야기가 커지면서 이게 지금 2차 전지가 로봇하고 이어지고 있거든요.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2차 전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건데 김성호 대표님, 오늘 2차 전지까지 올라간 모습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유동성의 힘이 워낙 강한데 이제 악재도 있었잖아요. 캐나다에서는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부과하던 관세 100%에서 관세를 급격하게 인하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시장에서는 사실 이 배터리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연초부터 악재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터라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도 LG 엔솔이 시작한 적자의 흐름이 대형 이제 셀 3사에도 적자에 대한 이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그동안의 이 배터리주가 사실 로봇하고 연결이 될 만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이 바닥권에서 움직였는데 최근 들어서 리튬 가격이 사실 연초에서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봤을 때는 한 50% 정도 리튬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재고평가 이익만으로도
아마 올해부터 1분기부터 이어질 수 있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반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늘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피지컬 AI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자동차 오리지널 부품주까지 계속 상승을 하거든요. 그게 파생이 확장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2차 전지에서는 지금 뭐 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소재 업종 중심으로도 바닥권에서 반등을 일부는 좀 키맞추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봐서 저는 당분간 2차 전지 섹터를 볼 때는 그래도 전고체 위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 섹터를 얘기할 때는 가장 핵심은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가 빨리 돼야 이 로봇에 탑재가 될 가능성들이 충분히 크다고 볼 수 있어서 오늘 뭐 이슈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가 오늘 전고체가 제일 많이 전고체 올랐죠. 쪽이 많이 올랐는데 전고체 쪽 흐름은 그래도 제일 저는 조금 더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해주신 실적 부분은 전고체가 못 받아가지 않나요? 뭐 실적 부분은 전고체가 못 받아 가더라도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뭐 셀 업체라든가 네. 그다음에 소재 업체들을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봤지만은 그래도 모멘텀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전고체 쪽의 흐름은 앞으로 아무래도 좀 강세에 그렇죠. 대한 흐름을 이제 좀 나타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도 의왕에 이제 전고체 이 파일럿 연구소를 계속 지으면서 사실 비공개로서 그렇죠. 지속적으로 로봇에 대한 가장 이제 마지막 부품 쪽으로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를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전고체 섹터는 모멘텀만으로도 아마 그렇죠. 시장에서는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을 가능성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봇 올라갔던 거에 뭐 반에 반만 따라가도 전고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을 조금 비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걸 보면은 시총상에 딱 줄을 세워 보면 여기가 올라갈 때가 됐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2차 전지 오늘의 상승세와 연속성은 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2차 전지 연속성,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저는 그렇게 따지거든요. 엔솔의 이제 대량 계약 해지가 나왔었고, 네. 뭐 실적으로는 당연히 적자를 예상을 했지만 삼성 SDI가 그래도 오늘 8%대 급등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전고체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삼성 SDI가 전고체 상용화를 가장 발빠르게 시도를 했고 제가 봤을 때 27년도에 상용화 가능성이 제일 큰 게 삼성 SDI거든요. 오늘 주가도 그럼 반영이 된 거네요. 네네, 저는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을 했고 거기에 밸류 체인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이 흐름에서 본다면 삼성 SDI 밸류 체인 라인 그리고 전고체에 대한 모멘텀들은 당연히 좀 더 우리가 부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2차 전지주들은 호재가 나와도 호재에 둔감하고 악재에만 예민하게 반응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2차 전지도 이제는 좀 호재에 반응하는 분위기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장 이야기를 해봤는데 조금 더 섹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계속해서 강했던 건 결국에는 또 로봇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봇 이슈에 현대차가 같이 또 지금 현재 시장의 주인공이 되어주고 있죠. 지금 현대차 6년 7개월여 만에 시총 3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로봇 이슈가 계속 정말 시장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지금 시총 지형도도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로봇주들 단순히 지금 시총 순위가 변동된 거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현대차, 이제 자동차 제조사 이상의 의미를 시장에서 부여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 대표님, 제가 지금 좀 맞게 짚었을까요? 네, 뭐 맞게 짚으신 것도 있고 전반적인 흐름상 오늘 보면은 협진이라는 종목, 뉴로메카라는 종목, SBB테크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유심히 잘 보고 있는 나우로보틱스까지 그리고 오늘 그동안에 좀 쉬었던 SPG까지 좀 상승을 다시 한번 보여왔거든요. 이게 이제 QDD라는 감속기 개발 소식 때문에라도 반등을 줬는데 일단 로봇주들은 가장 핵심은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가 제가 예상하는 것은 올해 안에 IPO가 상장이 예상이 됐는데 월가에서는 가치를 원래는 30조까지 줬거든요. 제규 AI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근데 이 가치를 70조까지를 좀 최대치를 좀 부여를 해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현대차가 이렇게 급등을 했고 그리고 누레메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이 로봇에 대한 부품 내재와 액추에이터를 비롯해서 새로운 에이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개발을 해서 그것을 상용화한다. 그 얘기까지 이제 접목시켜서 반등을 줬는데 저는 핵심은 그거보다는 기존의 이전 유동성이
그 로봇주들 소외된 로봇주들의 키 맞추기 효과가 당분간 좀 커질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대부분이 작년에 시세가 분출하지 못했던 종목 위주로서 예. 지금 상한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 핵심적인 요소보다는 그냥 유동성 차원으로의 확산으로만 보신다라고 했을 때도 충분히 지금보다 주가는 아마 한 타임 더 재평가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로봇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동차 부품주 SL이나 그러니까요. 화신 그리고 서현이와까지 지금 밸류만 봤을 때도 5배에서 뭐 3배까지도 네. 지금 자동차 부품이 워낙 싸기 때문에 그런 파생되는 종목들까지도 지금 오르는 상황이라 당분간은 피지컬 AI의 그런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것 중 요새 기아 잘 따라가더라고요. 소외되나 싶었는데 오늘도 주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기아도 지금 로봇 밸류, 피지컬 AI 밸류를 어떻게 받는다고 보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현대차만 주가가 집중적으로 오른 게 사실 레포트 분석에서 기아가 당분간 현대차 레포트만 막 나오다가 기아차 레포트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 짚어진 게 네. 원래 보선 다이나믹스의 지분 구조상 현대차에 포커싱을 맞춰줬는데 이제 지분을 좀 나눠놓은 레포트가 하나 있었어요. 보선 다이나믹스 현대차의 지분 기여도가 27%, 기아가 한 17%가 이제 그 지분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보선 다이나믹스의 상장 스토리상 기아도 충분한 기여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기아의 밸류 가치를 사실 이제 목표 주가를 막 20만 원 이상 TP를 올려잡은 레포트가 나오면서 수급이 현대차로 몰렸던 수급이 그다음에 모비스, 글로비스에서 지금 그렇죠. 기아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뭐 키 맞추기 효과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했을 때의 기여도 측면으로 기아도 충분히 지분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있다,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로봇 모멘텀을 더 잘 누리고 싶으면 현대차 쪽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순수 로봇인 두산 로보틱스나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담아야 되는 건지 어떤 쪽을 더 저희가 봐야 될까요? 두산이 오늘 사실 후발주자로 올라갔거든요. 예, 이거 맞습니다. 해석 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산 로보틱스를 많이 배제를 했다가 원래 이제 현대차 제조 라인에서 산업용 로봇에서 이제 제네시스 라인을 우리가 본다면은 다 두산 로보틱스 라인이 들어가거든요. 제네시스 자동화 라인에.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가치를 좀 많이 못 줬다가 현대차가 오르면서 그럼 현대차 공장에서 누가 들어가? 그래서 시장에서 네. 막 그런 것을 이제 보다가 두산 로보틱스가 보였고 그다음에 오늘과 같은 경우는 HD 현대 로보틱스 상장 IPO 그 추진 기대감인데 이게 바로 10조거든요. 원래 8조에서 10조까지 지금 시장에서 밸류를 좀 높게 줬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탑픽은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그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상장주의 가치하고 지금 동일해요. 지금 10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가치가 한 2배 정도는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치가 지금 한 10조에서 2배 정도, 100만 원까지 된다면 한 20조거든요. 그 밸류도 저는 싸다고 보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27년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EPS가 제 예상으로는 한 1,000억 원에서 한 1,500억 정도 그것은 이제 이 증권사에서도 나온 얘기인데요. 그 이상까지도 저는 바라보는 차원으로 본다면 20조가 과연 쌀까도 저는 생각이 돼서 핵심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치 그다음에 HD 현대 로보틱스와의 가치의 상대적 비교에서 더 밸류를 줄 수 있는 지금 상장사들의 주가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로봇 섹터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 섹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또 트럼프 야욕이 불을 지폈습니다. 항공우주 섹터 짚어봐야 되겠죠. 여기에 방산까지도 좀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우주에서 지금 트럼프발 지정학적 파고가 새로운 항로 열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이 팀장님과 꼭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지금 그린란드를 두고 트럼프가 뭐 관세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새롭게 K방산에 수주를 더 늘려줄 수 있는 이슈까지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좀 길게 보면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략 작년 1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상황들을 다시 복기를 해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으로 흐른다는 분위기 때문에 방산주들의 이제 조정이 있었고, 그게 2022년 전쟁이 시작된 상황부터 하면은 종전이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겠죠. 다만 종전으로 가는 문턱이 굉장히 험하고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양상들을 계속 보여왔는데 그런 종전 분위기들이 최근에 이제 회자가 됐었고요. 트럼프가 그 2024년 10월에 당선된 이후에 일방적인 기조는 우방국들의 군비를 늘리고 미국은 군비를 낮추면서 경제에 돈을 더 넣겠다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1년 수개월이 지나는 상황들을 지켜봤을 때 생각보다 잘 안 되는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흐름을 이제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이라든지 그린란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는데요. 이런 기조들이 당분간은 지정학적 위험들을 늘려갈 테고 한국 방산업체들 입장에서는 각국의 군비 증강에 대한 수주 파이프라인이 확대되는 이런 분위기로 갈 것 같습니다. 큰 흐름 봤을 때는 요새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올라가긴 하지만 작년 보면 방산주들 지정학적 리스크 없이도 올라가기도 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네, 이거는 일단 전쟁으로 소진된 무기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유럽이 무기를 재무장한다는 얘기들을 미국 없는 안보라는 슬로건으로 8천억 유로를 얘기하면서 계속 무기 확충을 이제 부각을 시켜 왔는데요. 문제는 이제 증설을 하더라도 캐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방산업체랑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한국 방산업체들이 파이프라인이 계속 늘어나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장기적인 기대감이 계속 있었고요. 예. 방산이라는 게 생산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한국 방산업체들이 계속 부각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팀장님, 이 방산주들 올 한 해로 보면 흐름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주요 이벤트들은 또 하반기에 몰려 있는 상황 아닌가요? 뭐 누리호 5차 발사도 그렇고 네. 그러면 상반기는 좀 이런 돌발 변수들로 움직이고 하반기가 좀 더 흐름은 뚜렷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망하면 될까요? 일단 연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버슈팅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런 흐름이 트럼프의 여러 행동들이 나비 효과로 이루어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 11월에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이런 분위기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런 흐름들이 있을 테고 말씀 주신 것처럼 하반기 때는 우주에 관련된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 방산업체들이 국내 우주 산업에서는 주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관련성이 크고 스페이스X의 상장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이런 흐름들은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장기적이고 단기적으로 그 센트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반기가 차라리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우 대표님 방산 계속 보시면서 올해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포모를 여기서 느낀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방산 보신다면은 신규 매수 관점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현재? 그러니까 방산주 일단 대형주만 보더라도 수익률에 대한 이 투자자들이 만족감은 굉장히 클 것으로 저는 그쵸. 생각이 되는데 방산주 가운데에서도 사실 이제 그 스페이스X와 연관성이 좀 있는 방산주들 오늘도 그렇게 좀 상승을 보인 것으로 저는 항공우주 생각이 묻어 되는데 있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목표가 TP가 지금 21만 원으로 상향됐는데 작년에 워낙 실적이 좀 둔감했습니다. 그쵸. 예,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이제 국군양 TF-50이라든가 이런 이 기존에 있었던 수주가 좀 지연이 됐던 물량들이 올해 1분기부터 터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KF-21 다목적 전투기 이 프리미엄급도 이제 중동발 호재 때문에라도 네. UAE, 사우디 굉장히 많이 지금 이 수주 기대감들이 있는 차원에서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도 작년에 2천억 수준에서 올해 4천억 수준까지 굉장한 퀀텀 이 점프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사실 방산주를 봤을 때는 이런 모멘텀보다는 저는 펀더멘탈적인 요소로 좀 접근을 해도 충분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일단 좀 이 시야를 넓게 본다면 당연히 인공위성 쪽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들어서 스피어라든가 다시 좀 반등폭을 많이 보여준 인공위성 관련주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지난 주말에도 이 머스크가 사실 소셜 X에서도 계속적으로 스페이스 X에 대한 언급을 하면 할수록 미국장에서도 관련된 이제 그 위성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모멘텀과 펀더멘탈을 같이 탑재한
저희가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많이 올랐어도 실적이 그만큼 끌어주는 상황이라서 일단 넘버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지만 지금 접근하셔도 저는 그래도 방산주에는 모멘텀은 충분히 좀 올해 내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요새 방산주들 보면은 뭐 이제 모멘텀, 펀더멘탈 다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이 유달리 더 잘 가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 보고 있는 뭐 오리지널, 뭐 풍산 같은 종목을 보면은 팀장님 이 우주항공이 묻어 있는 종목이 유달리 좀 강하다라고 보시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네, 뭐 그렇다고 봅니다. 네. 이게 뭐 장기적이지만 우주항공은 앞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당연히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우주항공 산업이랑 어느 정도로 얼만큼 연동될지 모르겠지만 한국 산업재가 걸어왔던 길처럼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가치를 찾을 테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네. 뭐 그런 성장에 대한 집중이 방산주가 기본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리호 발사체도 그렇고요. 그쵸. 중대형 위성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예산이 집행되는 영역이 국방에 대한 위성들이 주인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방산주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출을 열어갈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우주 산업이라고 하면 방산주가 기본적으로 메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명부터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제일 강하지 않았나. 방산되고 항공우주 갖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포트를 보면 뭐 실적, 수주 모두 좋고 업사이클 초입이다 이런 리포트도 오늘 나왔습니다. 팀장님 보셨을 때는 이게 사실 연초 연말쯤에 봤을 때는 작년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이 방산주 좀 이끌어갔고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가 따라가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요즘 추세 보면 항공우주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뒤처진 게 현대로템하고 LIG 넥스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두 종목 같이 신고가를 노리는 종목들, 기업들이 현재는 더 매력적인가요? 아니면 가는 쪽이 더 매력적일까요? 네, 뭐 짧은 시계열로 보면은 네. 못 올랐던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시스템 같은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을 했고, 뭐 작년 또는 재작년까지 시계열을 넓혀 보면은 못 올랐던 종목들의 키 맞추기 흐름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선호도를 따지는 게 만만치 않은데, 네. 뭐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뭐 예측도 더불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선호로는 조금 최근에 더 올랐던 현대로템이라든지 넥스원? 네, 넥스원도 뭐 상대적으로 좀 편하다고 봅니다. 현대로템, LIG 넥스원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때문에 사실 저는 오늘 이 섹터 좀 걱정했었거든요. 어떤 섹터인지 확인해 보시죠. 자, 반도체 지금 타격을 받냐 안 받냐. 뭐 오늘 주가로만 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타격을 받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 과연 반도체주들 괜찮을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사실 트럼프가 여기저기에 관세를 많이 했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 100% 아니면 미국 내 생산 이런 부분들 협상용 카드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정말 생산 기지를 이전하길 바라는 걸까요? 제가 뭐 룰상 제 섹터가 아닌 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운데 관세에 대해서 이제 제 섹터 위주로 이렇게 얘기를 해봤을 때는 이게 수혜가 되는 또는 피해가 되는 영역들을 나눠서 보면은 산업재들은 수혜가 되는 영역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협상을 할 때.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언급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 수혜가 되는 종목들로 상대적인 쏠림이 있다. 대략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쏠림이 있다. 네. 김 대표님 그러면 이 관세 100% 만약에 좀 현실화되면 혹시 미국 빅테크들이 우리 칩 대신에 마이크론이나 아니면 뭐 인텔 칩으로 갈아탈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혹시 보세요? 저는 거의 제로 수준이라고 보는데 가능성이 없다. 100%는 좀 어렵고 TSMC 같은 경우도 미국의 공장을 4개 정도 짓겠다고 협상하면서 25에서 15%로 관세를 좀 낮춰줬고 사실 이게 미국에서 이제 이 4개의 공장을 짓는 이제 점유율로 봤을 때는 거의 50%로 그러면 미국에서 짓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이 동북아 쪽에 굉장히 많잖아요,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을 좀 협상을 좀 추가적으로 단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관세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충분히 이제 관세에 대해서 협상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아주 공격적인 증설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한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협상 여지는 충분히 저는 남아 있다고 봐서 그 부분은 아마 좀 노릴 것 같아요. 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주가에서도 충분히 나와 있듯이 이 관세 얘기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강세를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으로 벌써 이것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지금 주가가 입증을 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계산하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일주일에 2조 원 버는 격이다. 그래서 관세 같은 거 타격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현재 모습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은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월말 저도 처음 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겹치는 건 전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이게 진짜 큰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좀 박스권으로 그래도 이끌어갈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상 전차군단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예. 수급을 너무 현대차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저는 쉬었다고 보는데 만약에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일부 좀 상승해서 그쳤다라고 한다면 그 수급은 저는 당연히 반도체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수급적인 이슈와 펀더멘탈적인 이슈는 당분간은 좀 반도체 쪽으로 좀 유입이 크게 될 가능성들은 충분히 낮고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SK하이닉스 실적 원체는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네. 일부 뷰는 좀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건 SK하이닉스의 실적이고 거기 HBM 시리즈의 기여도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당연히 핵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HBM4에서는 지금 아주 똑같은 길을 스타트점이 정말 똑같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가 우선이냐 할 것 없이 아마 주가를 끌어올려줄 때는 좀 동반해서 끌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아까 마이크론 얘기를 좀 해서 그래서 좀 궁금해진 거기는 한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랑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뭐 관세 이야기들 나오고 할 때 관세 큰 타격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투자하는 게 더 맞는 걸까요? 마이크론보다는? 뭐 지금 보면은 속도에 있어서는 최근 들어서 마이크론이 워낙 속도감 있게 주가가 상승을 급등하고. 하고 있고 제가 아까도 이제 뭐 자사주 매입이 22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데 지금 디램 공급에 대해서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는 그런 하나의 입증표고 그리고 뭐 SK하이닉스 용인에서 뭐 아마존의 그런 이 빅테크 기업들이 상주하면서 램을 생산할 때마다 그것을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이슈를 봤을 때는 그래도 뭐 마이크론이냐 SK하이닉스냐 순서를 정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 투자자니까요. SK하이닉스 쪽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장비단 이야기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상승세를 보이거나 낙폭을 장 막판에 좀 줄여간 종목들 보였습니다. PSK홀딩스도 있었고 프로텍, 뭐 이오테크닉스 등이 있었는데 장비 기대감도 그 실적 발표 타이밍으로 봤을 때 같이 좀 찾아올 것 같으신가요? 이게 장비 발주라는 게 이게 소재 쪽은 사이클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예. 장비가 이제 사이클이 좀 크잖아요. 근데 장비 쪽을 봤을 때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뭐 이제 어닐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증착이라든가 정고점을 아직 확 정확하게 뚫어내지 못한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장비주의 모멘텀들은 실적에 따라서 좀 종목별로 차별화되지 않을까? 예. 오늘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에서 지금 이 EUV 공정이라고 해서 SNS텍이 이렇게 급등한 상황에서 볼 때면 종목별로 봐야지 이것을 전체적인 이런 이 섹터나 이 공정별로 보기에는 그쵸, 좀 막.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순환매 있는 차원으로 상황인데,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맞아요. 이 소재 장비주들이.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난이도를 조금 쉽게 가려면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 한미반도체 정도를 하시는 게 오히려 마음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전략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크게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바다에서는 확실하게 실적의 숫자들이 찍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K조선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연초부터 고가 수주 물량들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팀장님, 조선주를 볼 때 지금 현재 포인트, 뭐 수주가 일단 먼저 보이긴 하는데 수주 물량의 증가 아니면 선가 결정권들을 이제 좀 갖게 됐다. 이 두 가지 포인트 중에서 어디에 더 우선권을 둬야 되는 걸까요? 네, 뭐 두 개가 연결되고 있는데요. 뭐 수요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니까 이 수요가 가격을 결정한다. 뭐 공급이 고정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렇게 보면은 이 수요가 다시 얼마나 회복되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지지가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수주하는 고부가치 선박,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 대략 작년에 연초에 한 7, 80척 정도 발주가 나올 걸로 기대했는데 한 40척 정도에 그쳤어요. 그리고 그게 올해 이연 물량을 감안하면 거의 100척 정도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작년에 성과가 대략 한 2억 6천만 불 고점을 찍고 척당 한 2억 5천만 불 약간 밑으로 하회하는 정도로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연초부터 이제 다시 발주가 재개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흐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빠른 강도로 발주가 나오는지가 중요할 텐데 작년보다는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신조선가나 중고선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중고선가가 근데 2주 연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조선업황에는 영향이 어떻게 있을 거라고 보세요? 중고선가가 올라가면은 신조선가에도 좋긴 해요. 오히려 좋다. 네, 중고 배가 비싸진다는 의미가 그러면 새 배를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는데 이유가 이제 뭐 친환경 관점에서 보면은 중고 배는 가치가 계속 떨어져요. 환경 규제 대응이 맞아요. 어렵기 때문에 마치 저희가 이제 경유 오래된 차를 사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중고 가격에 따라서 신조 가격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뭐 해운 시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부각되면서 중고 가격이 오른 모양도 있고요. 신조로 따졌을 때는 뭐 그 흐름들이 나쁠 게 없는 상황입니다. 네. 조선주는 그럼 따로 특별한 리스크는 없나요? 지금 다 좋은 부분들밖에 안 보이긴 하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좋아질 것 같은데 생산적인 측면에서 물량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외주비 증가 이런 부분에 부담도 있고요. 한국이나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후판 같은 원재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했었는데 경기가 조금 올라온다고 하면은 원가가 이제 원재료비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 리스크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비중이 아주 크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나라에 있는 도크도 거의 풀캐파로 돌리고 있고 미국에서 이제 회복되는 수주들도 쌓여갈 거라서 그 부분들 오히려 올해는 리스크보다 더 이 장기 호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뷰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팀장님께서는 기다리시는 이 조선업의 뭐 수주 소식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혹시 보시고 계신 게 좀 있으십니까? 네, 특수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 군함 사업에 대해서 여러 국가들이랑 협력하는 게 올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작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국 마스가 협력에 대한 내용들이 부각이 됐지만 네. 올해는 이게 구체안들이 계속 나올 테고 한국 조선사가 거기서 얼마나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줄 텐데 미국의 군함 리빌딩 사업이 향후 한 30년을 결정하는 것들이 계속 이제 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중요시 보고요. 다른 많은 국가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다들 군함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올해는 이제 군함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함 보고 계신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건 캐나다 잠수함 수주 네. 지금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실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곧 시간도 좀 다가올 것 같은데 이거 수주 된다면 진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줄 수 있는 밸류는 좀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해서 30조 그리고 후속 MRO 같은 것까지 해서 거의 60조의 맞아요. 가치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조선업만 가지고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뭐 최근에 언론상에서 또 나왔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뭐 정부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면서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뭐 그걸 위해서 자동차 공장을 지어주는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정말 정부 간의 사업이라는 관점이고 조선은 다 준비가 돼 있지만 그 결정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캐나다처럼 많은 국가들이 지금 이 군함, 잠수함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한국 조선업체들 입장에서는 계속 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팀장님,
주도주를 보신다면 어디로 보세요? 우리 계속 뭐 HD 현대중공업, 한화 막 이런 쪽으로만 보다가 오늘은 사실 삼성중공업이 훨씬 더 상승률 자체는 좋더라고요. 네. 팀장님은 어딜 가장 보시는지 궁금해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선호도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포인트들이 다 그쵸. 다르고요. 그리고 전 세계 조선 시장, 군함 시장의 그 수혜들이 한 조선사에 다 쏠릴 수 없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삼성중공업은 현행으로는 군함이 없지만 MRO에 일부 개입할 수 있을 것 같고 LNG 모멘텀, FLNG나 LNG 캐리어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좋게 보고 네. 하나의 공격적 행보, 현대의 또 확장되는 부분들에서 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뭐 대형 종목도 다 좋은데 저는 특히나 요새 좀 기자재, 김성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기자재가 요새 더 좀 실속 있는 종목들은 쭉쭉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엔진에서 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기자재도 좀 이 상승에는 더 연속성 가져갈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네, 뭐 최근 들어서 보면은 하나 엔진을 비롯해서 엔진주들 레포트가 좀 쏟아져 나오고 너무 있고요. 좋아요. 네, 그리고 중국에 이제 수출하는 선박용 엔진 같은 경우에 전년비 매출이 막 25%대 이제 증가를 했다. 뭐 그런 소식. 그리고 이중 연료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제 만들 수 있는 그 기술력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중국이 LNG를 발주를 해도 우리나라에 이제 이 엔진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커질수록 이게 확장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또 본행제 이 LNG 본행제 쪽도 한국카본을 비롯해서 동성화인테 이렇게 좀 수혜가 글로벌리하게 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기자재 쪽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네. 그리고 저희가 뭐 마스가 얘기 많이 하시고 예. 그다음에 MRO 얘기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게 그 잠수함을 수주를 할 때도 우리가 뭐 HD 현대중공업이나 아니면 하나오션이나 관련돼서 같이 일했던 기자재의 그런 그 그쵸. 방식으로서 이제 같이 들어가야 돼서 손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수주를 할 때 관련된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자재 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대형주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해지는 상황에서 또 기자재에 대한 모멘텀도 본다면 예. 엔진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본행제 쪽도 한번 같이 가져가 보시라고 피팅 밸브도 좀 괜찮지 않을까요? 원전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원전에도 같이 들어가고 피팅 밸브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섹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뭐 포트폴리오가 좀 더 뭐 구체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피팅 밸브도 좀 추가적으로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사이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원 팀장, 김성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시장은 반응했습니다. 연준 의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다우 0.17% 하락했고 나스닥 0.06%, S&P 500도 0.060%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엔비디아는 약세 보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엔비디아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중국 당국의 제재로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분 악재로 작용했고요. 시총 6위부터도 보면 엔비디아는 약세 보였지만 다른 반도체주들 강세 나타났습니다. 시총 6위부터 보면 브로드컴, 이제 반도체 섹터 전반 강세에 3% 가까이 올랐고요. 특히 마이크론은 7% 넘게 오르며 시총 20위권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보면 대체로 큰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배경을 짚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연준 의장 유력 후보였던 케빈 해시를 향해 솔직히 말하면 해시시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해시시 아닌 케빈 워시가 차기 의장 레이스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워시가 해시보다 매파적 성향이 더 강하다는 평가에 이 연준의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후퇴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5.2bp 오른 6.7bp 오른 4.2% 위에서 마감했고요.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 수익률도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SNS 트루스 소셜에 보시는 것처럼 백악관에서 주먹을 쥔 채 정면을 바라보는 흑백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저 테리피킹 관세 왕이라는 문구를 함께 넣었는데요. 미 연방 대법원의 관세 합법성 판결을 의식한 걸로 보인다는 분석이 의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멈추지 않고 또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유럽 주요 동맹국들을 압박하며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겁니다. 77년간 북미와 유럽의 집단 안보를 책임졌던 나토 체제 역시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썰매 두 대로는 그린란드를 지킬 수 없다며 그린란드는 미국 안보와 직결된다고 강조했고요. 2월부터는 10%, 6월부터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국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 독일, 영국을 비롯한 총 8개국으로 관세로 보복과 경고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유럽의 반발도 즉각 나왔는데요. 관세 폭탄을 맞은 8개국은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공동 성명을 통해 그린란드 훈련에 대해선 나토 합의에 따른 훈련일 뿐 위협은 아니라고 밝혔고요. 관세는 악순환을 부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정치권에선 올해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보이콧 가능성까지 언급됐습니다. 국토의 80%가 얼음인 이 그린란드에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이 배경에는 안보와 자원이 있습니다. 우선 북극 항로를 둘러싼 군사적,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점이 부각되고요. 또 중국이 거의 독점 중인 히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지정한 50개 핵심 광물 중 39개가 이 그린란드 땅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그린란드를 손에 넣게 된다면 베네수엘라의 그린란드까지 명실상부 최강국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일생일대 부동산 매물로 기대하는 이 그린란드가 잭팟이 아니라 오히려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프라도 없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그린란드 병합에 찬성하는 비율은 5명 중 1명 수준에 그칩니다. 외환 시장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미국과 EU 간 무역 갈등이 부각되면서 유로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며 약 2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가 현실화된다면 이 유럽 경제에 미칠 충격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특히 영국과 독일에 미칠 영향이 클 걸로 보입니다. 관세가 10% 오르면 약 0.1% GDP가 감소하고요. 또 25%로 오를 경우 0.2에서 0.3%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이어서 살펴볼까요? 오늘은 마틴 루터킹 데이로 미국 증시는 하루 쉬어갑니다. 또 오늘부터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이 진행되는데요. 내일은 팔란티어 CEO 그리고 수요일에는 엔비디아 CEO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인물들의 발언 주목해보시죠. 이 실적들도 대기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라더스 사이 삼각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지켜봐야겠고요. 수요일에는 존슨앤드존슨이 나와 이 제약 바이오 업계도 타진해볼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중요한 지표들이 많습니다. 특히 11월 PCE가 주목해야 하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PCE가 전월 대비 0.2%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 정책 수혜로 지난해 엄청난 성장을 기록한 인텔의 실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한 가운데 반도체주인 마이크론은 급등하면서 시총 20위에 진입했습니다. 네, 그린란드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관세 카드를 꺼낸 트럼프와 연준 의장 후임 결정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책 이슈가 혼재된 시장에서 투자 방향 어떻게 잡아야 할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나왔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뉴욕 증시 이야기하기 전에 국내 증시부터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국내 증시 악재가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는 듯한 분위기예요. 소장님 지금 어떻게 보세요? 슬기에는 경마장 가보셨나요? 경마장이요? 경마장. 아니요. 일단 뭐 저도 뭐 한참 전입니다만 요즘이야 그렇겠습니까만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평소에 참 조용하던 경마공원 여기 4호선 네. 굉장히 붐비고요. 서울대공원. 오. 대공원과 이제 선바이 사이에 있는 그리고 또 주변에 택시가 그렇게 많아요. 개인 택시 기사분들이든 뭐든 그 주변에요. 뭐 산악금을 그냥 경마로 했는지. 근데 이제 뭐 이런저런 경마장 스케치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거기서 보면 말들 중에 상당수가 요렇게 해서 달립니다. 앞만 보게. 앞만 봐요. 네. 맞아요. 앞만 보게. 예. 주변에 뭐 아무것도 안 보고 연말이 추월하는 거 뭐도 안 보이고 그냥 앞만 보고 달리게. 지금은 앞만 보고 달리죠. 지금 시장이. 뭐를 향해서 일단 세팅되어 있는 5천을 5천을 빨리 찍기 향해서. 위해서. 너무 촌스럽게 이렇게 가는 것도 촌스럽다는 지적이 있어도 촌스러우나 마나 어차피 갈 거. 외국인이 안 사면 개인이 사고 개인이 안 사면 기관이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일이나 모레쯤에 찍겠죠. 지금 5천을. 추세는 하루에 100포인트씩 거의 그러니까요. 바뀌고 있으니까. 거래소도 지금 뭐 행사 준비하고 있다 그러고. 네. 그리고 미국 시장이 휴장이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이게 이런 타이밍에 국장 5천 원 가는 길에는 나름 나쁘지 않은 길인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만 하면 악재가 나올 수 있는 네. 여지가 좀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 미국 시장이 쉬는 것도 여차에서는 또 국장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건 5천이라는 숫자가 딱 찍혀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왜냐면 5천까지만 갈 거냐 그거잖아요, 사실. 너무 목표를 딱 네. 잡아놔서. 그거 그래요. 5천 조금 더 위도 보이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 말씀 한번 말씀드리는데 일단 요 기사 하나 읽고 가시죠. 좋습니다. 중국의 CNBC 기사 그냥 한눈에 보이길래 그냥 이거 그래도 직독직히가 됩니다. 중국의 4분기 성장률 4.5%인데요. 이게 3년 내 근 최저치다. 그렇게 네, 하고 그게 이제 연결이 안 돼 있죠. 안 돼 있어요. 예. 안 돼 있는데 그냥 말씀드리시면 돼요. 예. 이게 3분기에는 4.8%였던 게 이게 4분기에 4.5%. 그런데 신기하게도 연간으로는 딱 5% 맞췄습니다. 네. 연초에 말했다시피 딱 5%. 5.1도 아니고 4.9도 아니고 딱 5%. 그리고 소매 판매 0.9% 이거는 2022년 이래 제일 낮은 성장 그거 소비가. 예. 그리고 뭐 산업 생산은 5.2%나 늘었대요. 뭐 그런 식인데 기대치는 5%인데 이런 와중에 GDP는 4분기에는 저랬지만 어쨌거나 연간으로 5%딱 맞췄답니다. 자, 그거 하나 보고 그리고 지금 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그거 예. 하죠. 이 기쁜 날 하루에 100포인트씩 탁탁탁 그 마디 숫자로 올라가는데 뭐 다들 이렇게 깔고 계신 인베스팅닷컴 같은 데 들어가셔서 코스피 지수에 이렇게 밑에 댓글들 한번 보시죠. 댓글 분위기가 왜 이렇게 험한지. 댓글 기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예. 좋다가 아니고 좋다도 몇 분 있죠. 그래 나는 뭐 무조건 내 돈만 벌게 해주면 장땡이다. 뭐 이런 부분도 있는 반면에 맞아요. 예 그거 합니다. 자 우선 뭐 이렇게 5천 다음이 궁금하죠. 그건 맞습니다. 일단은. 예. 요 그림 한번 보고 가시죠. 좋습니다. 요거는 지난주 금요일 차트인데 그냥 뭐 거의 하루 정도 차이니까 별 그게 없겠죠. 이거 한번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게 이제 연결이 안 돼 있나? 아니요. 네. 자, 요거는 이제 지난 2년 동안입니다. 빨간색 우리 코스피죠. S&P 500은 하늘색인데 2년 동안에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막 94% 동안에 S&P 500 45% 우리가 2배 이상 올랐어요. 지난 2년만큼은 야, 대단하죠. 미국 아무것도 아니네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기에 한 번씩들 뭐 다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실 거고. 자, 요거 지난주 방송했던 거니까 간략하게 다시 복귀합니다. 지금 여기서 지난 일주일 내내 미국은 고만고만했기 때문에 이 차트에서 다를 바가 없는데 데일리 보시면은 작년 초 조정폭에 여기 하나 걸리죠. 1.618배라고 하는 파동 이론에서 말하는 기술적 저항 구간입니다. 위클리로 갈 것 같으면은 코로나 랠리 이후에 2022년 조정폭에 2.618배라는 데서 또 걸립니다. 여기서 1.618배 같은 데가 조금 만만찮다 하는 거는 한번 보일 거고요. 큰 그림으로 가면은 금융위기 당시 낙폭에 6.854배, 뭐 1.618, 2.618 더하면 4.236, 2.618하고 4.236 더하면 6.854 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7천을 앞두고 S&P 500은 고민하는 거예요. 요 그림을 갖다가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거꾸로 데일리로부터 해서 자, 요거 아까 한 12시쯤 우리 차트입니다. 작년 초에 대해서 미국은 1.618배 올랐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 6.854배 올랐어요. 작년 초 그거에 네. 여기서 이 선들 한번 보세요. 몇 배를 하고 하는 이 선들이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어서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여기서도 4천 근방에서 또 고민스럽게 했는데 여기가 지금 얼추 4,968이니까 5천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 볼 레벨은 봐야겠죠. 오케이, 좋아요. 위클리로 가볼까요? 위클리로 갔더니만 아까 미국처럼 그러면은 코로나 랠리 이후 조정폭에 대해서 1.618배는 올랐었고 그 다음 타겟은 2.618배인데 여기 지금 차트상에 그림이 선이 안 보입니다. 와. 손으로 한번 계산해 봤어요. 네. 이 하락폭에 2.618배를 달리면은 얼추 5,200을 갑니다. 그래서 5,200. 혹자들은 모레쯤 5,000포인트 찍고 나면은 또 스퀴즈가 한 번 더 나오면서 단숨이 한 5,200 갈 거야. 한 100포인트씩 가던 게 5,000 가면 이제 하루에 200포인트도 갈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와, 예. 자, 그 다음에 먼슬리를 한번 볼게요. 미국처럼 금융위기 때 낙폭에 대해서 몇 프로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2.618배라는 여기를 갖다가 올랐었죠. 자, 1.618배의 어려움 보세요. 코로나 때 그거 갖다가 단숨에 올랐었다가 그대로 같은 속도와 같은 기울기로 꼬로박았다가 다시 올랐을 때는 가도 되나요 하다가 열고 나니까 푹푹푹 왔고 2.618배가 4,000포인트라고 하는 마디 숫자하고도 막히다 보니까 여기서 한 3개월 조금 고민하다가 열고 나니까 단숨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선이 꺼지는 레벨은 4.236배, 얼추 5,940, 한 6,000도 가자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만세. 대단해요. 예. 진짜 코스피 대단합니다. 네. 아, 진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체감 어떻게 할런지는 모르겠어요. 하는 것보다 차트로 보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섭죠. 네. 예. 이제 5천 가자마자 이젠 됐고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오려는지 내친 김에 6천까지 갈라는지 그러죠. 뭐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오르는 게 일단 좋기는 합니다. 지금 뭐 예, 주식을 예. 즐기시는 분들은 예. 즐기면 좋은데 뭐 많은 분들의 포모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신규 매수 쉽지 무섭잖아요. 않은 또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은행의 요구불 예금이라는 게 확 줄고 있다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이제 증시로 돌아오고 있는 거고 또 증시에서 지금 무슨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에도 역대급으로 지금 신용 융자가 쌓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다들 지금 비투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네. 상황이 됐으니까 지금 이걸 갖다가 다들 무섭다 그러죠. 무섭다 하면서도 일단은 다들 생각은 비슷할 거예요. 사람 생각은. 하루 갖고는 안 되고 이틀 급락 나올 때까지는 나는 무조건 홀딩이다. 맞아요. 올해 한 번도 안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하루 급락도 힘들걸요. 오전에 밀리면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또 오후에 땡길 거니까 누군가가. 예. 네. 네. 저희가 뭐 지금 자료에는 뭐 현대차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이걸 지금 한번 하고 갈지 아니면은 미국 시장의 휴장이지만 또 매크로 관점에서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슈도 많았고 요거 먼저 가고 여기다 잠깐 시간이 있으면은 또 현대차 이야기도 같이 그러시죠. 나눠보면 네,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소영이 보셨을 때 미국 증시는 동향은 좀 어떻게 현재 바라보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쉬어가지만 네. 뭐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좋으니까 여기는 왜 이래 좀 답답해 보일 때도 있긴 하거든요. 네. 지금은 좀 물량 소화 아니면 트럼프는
뭐 다양한 이슈를 좀 겪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까 보셨다시피 우선 뭐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런 어떤 누구나 의식할 만한 레벨에 와 있는 데다가 그쵸. 과매수 국면이라는 것도 보이는 데다가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발 노이즈가 자꾸 생기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유럽장도 거의 한 1%대로 하락 출발을 할 것 네. 같아요. 아무래도 뭐 그린란드 관련해서 EU에다가 관세를 때리겠다 했는데 EU에다 관세를 때린다기보다는 그 8개국 네. 덴마크는 당연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에다가 네덜란드 추가 관세를. 그리고 나서 여기 어디죠? 위에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이렇게 8개국 그런 식으로 해서 10% 때리고 이게 6월까지 해결이 안 되면 그때 가서는 또 관세 더 25%. 올린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EU도 세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오늘 미국 장이 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은 적어도 토, 일, 월까지 해서 뭔가 이렇게 협상이 좀 되고 그린란드 부분은 그거 할 건데 네. 그린란드는 지난번처럼 한 번 더 보시죠. 이거 보시면은 그린란드는 그냥 이렇게 미국이 내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죄송합니다. 꼬장을 부린다기보다 네. 이거는 좀 본질적으로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에요. 그렇죠. 쉽게 해결 날 일이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사무실에 걸려있는 그 메르카토르 도법 지도로 보면은 그린란드의 중요성이 안 보여요. 예, 중심을 어디다 두는지가 그렇죠. 중요하죠.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미국이고 캐나다고 여기가 그린란드고 옆에는 아이슬란드인데 지금 여기가 러시아입니다. 여기가 중국이고 여기 지금 캄차크 반도 일본 우리 한반도 여기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이 북극 항로의 중요성도 말씀드렸지만 네. 만약에 여기에 중국이 이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이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미국은 만약에 이 그린란드라는 이 지역이 딱 안보관에 위치만 문제가 생기죠. 보더라도 네. 이게 지금 2023년 기사입니다. 2023년 기사인데 self-proclaimed near Arctic state 즉 중국은 스스로가 우리는 북극에 가까운 국가라고 얘기한답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이게 보면은 북이 아직 13도 정도 아래라는 게 딱 북극점은 90도인데 북이 90도인데 그거 말고 이렇게 서클로 그어지는 북극권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13도 정도의 위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북단이 중국은 스스로가 니어 아크틱 북극에 가까운 국가라고 하는 이유는 첫째는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네요. 로 머티리얼 네. 원재료들.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얘기. 퓨처 슈퍼파워 컨플릭트. 결국 슈퍼 강대국 간의 어떤 패권 경쟁에 있어서 이 곳은 굉장히 중요한 존이다 이렇게 됩니다. 아마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네.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문제는 이제 도이치은행 같은 데서 지금 거의 한 8조 달러 들고 있는데 EU에서 미국 국채와 기타 에퀴티 네. 한 8조 달러 적은 돈이 아니죠. 뭐 자꾸 관세 그러면 그런 거라도 팔아서 관세를 낼 수도 이런 식이에요. 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데 네. 이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란 문제도 아직까지는 해결 안 됐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살짝 타코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네, 맞아요. 지금 또 다시 다국적군이 다시 이제 이란 주변으로 배치된다는 그런 썰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독특한 캐릭터예요. 이 기사 한번 보세요. 이 기사 보시면은 이거 지난주 나왔던 얘기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저거 한번 지금 여기 이 양반 주목하세요. 여기가 누군가 하면은 엑슨 모빌의 CEO입니다. 네. 데런 우드라고 하는데 지금 내용인즉슨 뭐냐 하면은 석유 회사들 미국의 에너지 회사들 보고 베네수엘라 들어가서 이제 투자해라 하라고 했더니만 요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다른 모든 최고 경영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막 잘 보이기 위해서 그거 하기 바빴는데도 네. 이 양반 데런 우드 혼자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해본 거래요. 거기 언인베스터블합니다. 베네수엘라는 투자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면서 그쪽은 거의 뭐 dilapidate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는 황폐화된 것이라서 보통 일이 아닙니다 했지만 이틀 후에 약간 화난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기사가 나오죠. 그러면서 엑슨모빌은 빠져야겠다 내 생각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삐진 거죠. 그럼 트럼프 앞에서는 다 일단은 말 듣는 척을 하는 게 유리한 전략이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지금 트럼프라는 인물의 캐릭터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가 해서 저는 데런 우즈라는 분을 또 이렇게도 한번 역발상을 가져봅니다. 엑슨모빌의 CEO라는 자리는 저 딱지 쳐서 올라간 자리 아닙니다, 저거. 엄청난 정무 감각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를까요, 이 사람이? 네. 어떻게 보면은 엑슨모빌은 빠지고 싶었던지도 모릅니다. 아, 그래서 일부러 돈이 더 안 된다고 저렇게, 판단하고 저기 빠져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히려 저렇게 여기 보면 직설적으로 내지는 뭐 무심코 그런 식의 부사가 나옵니다만 저는 뭐 저 정도 급에 있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를 함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자리에 중요성을 봤을 때 그냥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트럼프라는 캐릭터를 이렇습니다. 거기다 또 이거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제 폴리마켓에 누가 다음번 연준 의장이 될 것인가 하는 데 이것도 있어서 중요하죠. 갑자기 훅 올라온 이 약간 옅은 하늘색하고 갑자기 뚝 떨어진 짙은 하늘색 이 짙은 하늘색이 케빈 하셋입니다. 네. 이때만 해도 굉장히 작년 12월만 해도 거의 케빈 하셋으로 굳어졌다가 이렇게 뚝 떨어졌죠. 그렇죠. 갑자기 케빈 허시가 이제 또 오르고 그다음에 릭 리더, 블랙록의 CIO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도 지금 그겁니다.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죠. 뭔가 연설에서 이 자리에 있는데 땡큐 케빈 했는데 케빈에서 거쳤어요. 케빈 워시와 케빈 하셋 둘이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땡큐 케빈까지만 얘기했는데 결국은 하셋인 것 같은데 이것도 결국 케빈 하셋이 연준에 대한 법무부에서의 그거 소환한 거에 대해서 말이 하루인가 이틀 만에 말이 살짝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럴만하다. 예. 연준은 조사받을 만하다 했다. 그다음 슬쩍 보니까 그 뭐 별일이 있었겠나. 뭐 파월 말 맞다나 무슨 뭐 재료비가 갑자기 공사 원가가 갑자기 늘었겠거니 했던 게 또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딱 건드린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할 수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는 비위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자꾸 그동안에 우리 아침에 빅맥이라고 했던 게 이거죠. 한번 다시 이제 보시면은 그다음 슬라이드. 타코에서 넘어갔다면서요? 타코에서 넘어가는 마지막 슬라이드 3-2 보시면은 클라우디아 싸움은 아실 테고 이렇게 뭐 실업률 가지고 경기 침체 판단하는 근데 이렇게 쓴 겁니다. Move of 타코. 이제 타코는 잠시 물러나고 이제 빅맥 타임이다 했는데 빅맥의 맥을 갖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Midterms are coming. 중간 선거가 오고 있다. 그래서 타코 하는 거고 빅맥 타코인데 이 말은 지금 뭐냐면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태까지 타코 보여줬던 반영이 많이 패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좀 이란 기존하다. 사태건 무슨 뭐 그린란드건 뭐건 뭔가는 결국은 물설 거야. 이걸 믿으니까 잘 안 빠지죠. 맞아요. 조금 조정을 받아줄 만한 레벨인데도 안 밀리고 그냥 옆으로 기기만 하잖아요. 네.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뭐죠? 내가 이렇게까지 거의 소위 말해서 안티 트럼프 세력에서는 저 미친 양반 아니야? 소리가 나올 정도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시장이 안 무너지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절묘한 균형이네요. 네. 절묘한 균형인데 조금 이렇게 다보스 포럼에서 수요일 날 연설이 잡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 가죠 이번에. 이번에 가죠. 이번에는 갑니다. 거기서 이제 과연 그냥 외교적 수사에 그치려는지 거기서도 또 결국 지설적으로 할 얘기를 다 해버렸는지 그런 상황인데 뭐 그거는 우리로 수요일 밤이고 그 전에 우리는 5천 찍을 거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아까 저도 말씀 주셨던 것 중 궁금한 거는 지금까지 뭐 트럼프 대통령 어떤 행보를 보여도 타코 트레이드가 나와서 뭐 반대의 움직임도 좀 나타나는데 이렇게 빅맥이라는 뭐 용어도 나타났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힘을 좀 실어주겠다. 중간 선거 전까지는 트럼프의 어떤 랠리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겠죠. 아까 그 빅맥 타임이라고 했던 거기서 클라우디아 싸움이 네. 아까 인용했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은 뭐냐면은 카드사들 이자율, 네. 이율 그쵸. 1월 20일부터 1년 동안 10% 넘기지 마. 그랬으면 좋겠어라고 하니까 왜 이러는지 알아? 클라우디아 싸움은 빅맥이라서 그래. 중간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다 표심 얻으려고 하는 그거야 이겁니다. 의미가 그 의미가 그거예요. 용어만 바뀌었다.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네. 예, 우리도 뭐 마찬가지죠. 6월이고 지금 일본도 지금 저 중요한 해산하면 해야 되죠. 그런데 선거 전에 좋아야 되는데 너무 일찍 당겨놓으면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당이 될란지.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머니쇼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